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고성과 야유가 사라지고 윤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레 열리는 5.18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장관들의 기념식 참가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코로나 유증상자 39만 2천여 명이 새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의약품이 제때 유통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이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 지역의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전과자였습니다. 전과자를 뽑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나왔으면 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하고요.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통은 편해졌지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선주민들은 쓰레기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한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풍경은 기존 강대강 대치와는 사뭇 다른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상징인 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 국정의 중심은 의회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보수당 총리와 노동당 부총리로 꾸렸던 연립내각 사례를 들며 추경안 통과를 도와달라 했는데요. 민주당도 박수와 기립악수로 화답했습니다. 곳곳이 암초지만 그래도 전에 못 보던 여야 모습들이라 눈길이 갑니다. 시정연설 모습부터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59조 4천억 원 추가 경정 예산안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경 예산의 절반 정도는 370만 개 소상공인 업체의 손실보상 보전금으로 쓰고 물가 안정에 3조 1천억 원을 쓰겠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경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세 차례나 초당적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시 연립내각 구성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국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회 지도자,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창설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 IPEF 참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과 관련해서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심으로 새로 뭉치는 협의체라 향후 중국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 안보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새 경제 협력체로 반중국 연대 성격입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동맹 정상화 등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기조를 실천하는 첫 사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양국 대응 전략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북한이 호응한다면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보건 인력 등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취임 엿새 만에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본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악수한 사람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편한 여당 의원 대신 민주당 의원들 쪽 통로로 입장을 하면서 일일이 악수를 했고, 민주당도 기존 야당이 보였던 고성, 야유, 피켓 시위 없이 이 대통령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예정보다 5분 일찍 국회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당색과 흡사한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로텐더홀에 들어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접 나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두 차례 고개 숙여 인사했고, 사전 환담장에선 윤호중,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땐 여야 의원 모두 일어나 박수로 환영했고, 윤 대통령은 악수로 화답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처음 오른 윤 대통령은 좌우로 여야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의장이 연단에 오르기 전 의장에게 먼저 인사하는 국회 관례를 넌지시 알려주자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 의장께도 인사하십시오. 예. 오늘 연설은 과거 대통령들의 시정 연설에서 등장했던 야당의 대규모 피켓 시위나 고성, 항의 없이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항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내건 게 전부였습니다. 14분가량의 연설에 여야는 18번의 박수로 화답했고, 연설 후 윤 대통령은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5분가량 악수를 청했습니다. 국회를 나설 때는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 먼저 다가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한테도 다 악수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글쎄 뭐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퇴장하지 않고 남아서 기다려준 야당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훈훈했지만 여야는 16일 뒤 지방선거에서 격돌해야 합니다. 양쪽 다 17개 광역단체장에서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죠. 승패는 경기와 인천 등 격전지에 달렸습니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정한희 기자가 읽어드립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 여야는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서울, 대구, 경북, 부울경, 강원, 충북 등 8곳에서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가운데 한 곳을 더해서 최소 9곳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과 제주, 세종 등 5곳에서 앞서고 있다면서 경합을 벌이는 경기와 인천, 충남, 대전 가운데 3곳을 더해 8곳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안심할 수 없는 격전지로 꼽은 곳은 경기와 인천, 대전, 충남 4곳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40.5%, 김동연 민주당 후보 38.1%로 오차범위 내 팽팽히 맞섰습니다. 비슷한 기간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등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에서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45.8%, 박남춘 민주당 후보 32.9%로 유정복 후보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승패를 예단할 순 없습니다. 또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오차범인의 박빙입니다. 민주당 현직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도전장을 낸 충남과 대전도 경합 지역입니다. 충남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50%대의 지지율로 30%대 후반인 양승조 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고, 대전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와 허태정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을 살펴볼까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25%가량 크게 앞섰는데요. 2주 전과 비교해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격전지에서 누가 더 승리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지사 김은혜 이 두 후보의 원팀 행보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GTX 노선의 조기 완공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이 직장과 주거 등으로 연결된 공동 생활권인 만큼 GTX 노선 조기 완공, 광역버스와 심야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저 오세훈과 김은혜 후보가 원팀이 돼서 서울과 경기, 수도권 전체가 함께 상생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김은혜, 오세훈 원팀, 이 원팀이면 못 이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표심을 끌어모아 수도권 승리는 물론 지방선거 전체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은혜 후보님이야말로 경기도에서 이재명 부패 시대를 끝내고 힘 있는 경기 교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는 각각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2030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결혼해도 거주할 수 있을 만큼 양질의 역세권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거주 군복무자에게 전역 후 퇴직금 100만 원을 주겠다는 일명 이대남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던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서울과 인천으로 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어차피 질 건데 놀러 나가자. 투표 포기했다가 그날 밤 개표 상황을 보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했던 그 기억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을 겨냥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 세금에만 의존했다며 반성문을 썼습니다. 정책의 무능입니다. 세금을 때리면 당연히 집주인이 갑인데 그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 노후 아파트의 상징인 음마 아파트도 당연히 재건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을 뒤집은 겁니다. 종부세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보유세를 과도하게 부담했던 측면이 있어서 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년 전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의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 대란 우려가 나오자 임대인 보유세 감면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지방선거가 16일 남았는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지역에선 이미 당선된 지방의원이 80명이나 됩니다. 후보자가 1명뿐이라 이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인데요. 영남엔 국민의힘 후보 아니면, 호남은 민주당 후보 아니면 당선이 안 될 거라 보고 출마도 안 한 거죠. 배유미 기자입니다. 철거된 선거 연수막이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는 문을 닫았고 인적 없이 기물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또 다른 후보의 선거사무실도 닫힌 창문 너머로 현수막만 보일 뿐입니다. 투표도 하기 전 당선이 확정되면서 선거운동을 중단한 겁니다. 후보자가 단독 출마했거나 2명을 뽑는 선거구에 2명만 나온 경우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 112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는데
이 중 71%인 80명이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무투표 당선된 기초단체장 6명은 모두 이들 지역에서 배출됐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도둑맞은 기분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주민으로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무투표로 이렇게 당선되면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지도 의문이고, 전문가들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소수 정당이 자신의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졌다. 달리 말하면은 양당 정치가 좀 고착화됐다라고 하는 게 하나인 것 같고요. 비례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더한 전국 무투표 당선자 수는 494명으로 20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영원한 무투표 지역. 이 공천이라도 잘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저희가 뜯어보니 무투표 당선자 80명 중에 32명이 전과자였습니다. 뇌물, 폭행, 절도, 음주운전 이런 전과가 있어도 여야 정당들은 거르지 않고 공천을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뒷이야기를 취재한 아는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80명의 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들은 1개 이상의 전과가 있는 이들이 32명에 달했습니다. 해당 지역 무투표 당선자 10명 중 4명꼴입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6명 중 절반이 전과자였고, 국민의힘 소속 김학동 예천군수 당선자는 200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냈습니다.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의 경우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창석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당선자는 음주운전 2건과 무면허 운전 2건, 횡령 1건 등 전과가 7건에 달했습니다. 박성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당선자도 폭력 3건과 뇌물공여 등 전과 5범이었습니다. 전과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천 받는 데서 좀 신경을 써서 공천을 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다른 전과 보유자도 있었습니다. 정길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 당선자는 주거침입과 절도, 재물손괴와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전과자를 뽑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 많잖아요. 저는 그것이 불만이고.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치인 자질 논란,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뒷이야기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도 오늘 국회에서 확연히 다른 풍경들이 펼쳐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연설이 끝나면 본회의장 중앙통로로 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나가는 그런 정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랑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문 전 대통령 첫 시정연설 때는 중앙통로 주변에 나와 있는 여당 의원들과 주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까지 찾아가서 구석구석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끝나고 이제 모든 야당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악수하는 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을 안내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미리 동선을 짠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앙통로를 따라서 인사를 하고 나서 저쪽에 민주당, 정의당까지 인사를 하고 가시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통령이 그러겠다라고 해서 다시 야당 의원들 있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양쪽 모두 오늘 이제 예의는 보인 건데요. 실제 이제 협치까지 이어질지가 궁금하죠. 근데 환담 자리에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요 대통령 향해서 인사를 잘해달라 이런 쓴소리도 했다면서요. 네, 참석자들이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인사 문제 잘 하시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정인을 지목한 건 아니라는데 윤 대통령과의 차담회 전에 당내 회의에서 박 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보고서 채택 안 된 장관 후보자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를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 먼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야 합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대표적 인사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텐데 한 후보자는 오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끝났고요. 사실상 임명 수순이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협치 의지와 별개라는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환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냈다던데 취임식 날 연회 때 화제가 됐던 사진이 한 장 있잖아요.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그 이야기를 꺼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너무 환하게 웃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문매를 맞았던 그런 장면입니다. 환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윤 비대위원장을 보고 사진 잘 찍혔던데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듣고 있던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은 당시 상황을 소개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제 부인에게 윤 위원장이 왜 웃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파편용 씨 종친인데 잘 도와달라고 했다. 이런 부부간의 대화를 전했고요. 윤 위원장도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김 여사가 시아버님과 윤 위원장이 중짜 학렬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을 했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오늘 풀렸네요. 자, 시청자분께서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수만 하면 협치가 끝나는 거냐. 사실 오늘 이제 만찬 회동까지 준비가 됐다가 뭔가 이제 결국 무산이 됐는데 일리가 있는 지적이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불만인 것도 겉으로만 협치를 하고 속으로는 부적격 장관 임명 강행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건데요. 또 회동에 불발된 것은 민주당과 일정이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날짜가 조율되는 과정에 여권발로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은 약간 불편했던 것 같은데요. 또 첫 만찬 회동에서 얼굴을 붉힐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윤 위원장이 밝게 웃은 것처럼 그렇게 화기애애한 모습만 연출이 되면 지방선거 앞두고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마이너스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그러고 보면 윤 대통령은 식사로 뭔가 소통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혼밥을 안 하겠다 이런 공약도 했었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밥을 먹으면서 소통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요즘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자주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정연설 원고를 다듬고 나서 퇴근길에 수석비서관들과 냉면과 녹두전으로 간단한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수석비서관 회의도 주재를 했는데 2시간가량 자유토론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물가 안정과 추경 처리의 속도를 내달라, 한미 정상회담 준비 잘해달라 이런 당부들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판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여론보다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우세 지역 8곳에 수도권 1곳을 더해서 최소 9곳 승리, 더불어민주당은 5곳에 앞서서 있고 그다음에 경합지 3곳을 이기면 8곳 승리한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성비위 사건이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민주당에서는 목표치를 다소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난 4일 박홍근 원내대표는 9곳 이기면 승리다 이렇게 기준을 처음 언급했었는데 오늘 이재명 상임고문은 호남만 지켜도 다행이다. 수도권 1곳 이기면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이 선거법을 어겼다고 주장을 하던데요. 이건 뭡니까? 네, 일단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의 주장 때문인데 강 후보가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싸우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민주당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치 중립 위반이라면서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은 강 후보와 대통령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말이 엇갈리는군요. 네, 노은지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성희롱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 징계는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성비위 의혹을 받는 삼선 박완주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나흘 만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른바 짤짤이 발언과 추가 성희롱 발언 의혹까지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총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정도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어서 차후에 그 부분이 진척이 있거나 하면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달 28일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지만 발언 19일째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각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쌍자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회 내 성희롱, 성폭력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평등 결의안을 뒤늦게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공방만 벌였습니다. 줌 회의를 하면서 악상지것인지 쌍지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 의원들은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비위 관련해서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성상납 의혹,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생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결의안 발의자에는 박완주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레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죠. 아시는 것처럼 매 정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냐 재창하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창, 즉 함께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릅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식순에 포함됐고 윤 대통령도 재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 통합 의지를 담은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념식 참석 때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층에서 비판이 나오면서 2009년부터 식순에서 제외하는 등 재창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통합 의지에 국민의힘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거 오는 18일 광주행 특별 열차를 타고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각오로 지난 총선 이후부터 대선까지 수시로 광주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올해 기념식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보수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초청해 당 정청이 모두 참석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5.18 민주화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바로 세우느냐에 대해 뜻을 모으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과 5.18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추모공원, 위령탑 건립 등이 논의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새 이름 공모가 어제 마감됐습니다. 접수된 2만 9천여 건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제안한 새 이름은 뭐였을지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를 대신할 용산 대통령실 새 명칭으로 국민관을 제안한 국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 한 달 동안 대통령실 명칭 공모를 진행했는데 모두 2만 9천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 새 대통령실 이름으로 피플스 하우스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어로 국민관이나 국민의 집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두 이름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백성 민자를 넣은 민본관, 지역명을 활용한 용산대,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인 온세미로,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대통령실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용산 입주와 2022년 용산시대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 영국 총리관저 다우닝가 10번처럼 대통령 집무실 도로명 주소인 이태원로 22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 건수가 많다고 새 대통령실 이름으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와 대통령실 관계자, 용산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초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북한 코로나 유증상자는 첫 집계 나흘 만에 하루 39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약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면서 간부들 탓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 정부가 도와주겠다며 실무 협의를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평소와 달리 북한 방송은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코로나 의심 증세를 들려주고 처음에 아들이 앓고 그다음 처하고 딸이 앓고 마지막에 간호하던 나까지 앓고 맨 처음엔 이거 코로나 아니가. 약 복용과 민간요법으로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며 희망도 전합니다. 소금물을 풀어서 방 안에서 쑥 계속 태우고 그다음에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정확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치료하면 능이 회복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어제 하루 유증상자는 모두 39만 2천여 명으로 나흘 전 첫 집계 이후 폭발적인 급증세입니다. 사망자도 8명입니다. 어제 또다시 비상회의를 소집한 김정은 위원장은 의약품 통제 책임이 있는 검찰소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인민군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책임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서 소장의 직무태공, 직무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하셨습니다. 특히 의약품 취급과 판매에 나타나는 여러 부정적인 형상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의약품 사재기 현상을 시사했습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회의 직후 김 위원장이 대동강변에 약국을 찾는 모습까지 화면으로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 명의로 방역 지원과 관련한 대북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북한은 우리 대신 중국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백신은 빼고 PCR 검사 장비, 치료제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감염병을 다뤘던 의사 출신 탈북민으로부터 북한의 속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방역 모범 사례로 중국을 치켜 세웠던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당과 인민이 악성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이미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측에 이미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소식통은 채널A에 최근 북한이 코로나 진단 시약과 치료제 등 방역 물자 지원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신경내과 의사로 일하며 7년간 전염병 전담 방역 업무를 전담했던 최정훈 씨에게 북한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외부에서 주는 백신, 북한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방역 정책의 컨트롤 타워, 다시 말하면 체제 유지의 중요한 일환 중에 하나를 외부의 컨트롤 타워를 넘기는 이런 꼴이 됩니다.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는 북한에 필요한 건 백신보다 치료제, 그리고 격리에 필요한 생필품이라는 겁니다. 2007년 홍역이 퍼진 길주에서는 당이 전면 봉쇄를 지시했지만 물과 식량 부족으로 격리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에 제가 가서 체크해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달아난 거예요. 북한 최고 그런 비상 방역 사태가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쌀이 해결 안 돼서 격리가 이게 완전히 무산된 거예요. 최 씨는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북한 당국이 발병 사실을 공개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치명률이 낮은 이런 정도의 타이밍에서 우리는 정상 국가다. 또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일단 중국과 방역 협력을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겠지만 북한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 같은데요. 누가 나선다는 겁니까? 네, 개혁의 딸의 줄임말이라는 일명 개딸들이요. 다음 주 차기 국회의장 선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딸은 이재명 고문을 아빠로 부르는 강성 지지층들이죠. 지금 파파 너무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늘 사랑합니다. 정말 절망밖에 없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장은 보통 이제 다수당 중에서 선수가 높은 의원이 추대가 되는 게 관례인데 네. 개딸들이 왜 나섭니까? 일단 국회의장은요, 또 중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탈당계도 내야 하죠. 그런데 개딸들은 그런 중립적인 국회의장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민주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자면서 오늘 간담회까지 열렸습니다. 국회의장이
검찰 정상화법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당원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개혁적인 의원님들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장이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권한 남용이라면서 검수완박 법안 중재를 시도했던 박병석 의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조정식 의원은요, 대놓고 윤석열 정부에 맞설 민주당 의장을 뽑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요, 개혁파 의장, 개혁적 인물을 뽑자는 목소리가 높은데 아마도 그런 의견을 반영한 거겠죠. 최다선, 최고령 김진표 의원 외에도 이상민, 조정식, 우상호 의원이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안민석 의원도 후보로 거론되는 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원들은요, 당원 투표 50%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원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찬반을 묻겠습니다. 저희 당원들과 2030 개딸 양아들 저희는 포기 안 할 겁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어떤 말씀과 대답을 하시는지 귀 기울일 겁니다. 민주당의 대표도 아닌 입법부 수장을 뽑는 선거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참여하는 게 취지에 맞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신발 신고 이 벤치 위에서 연설했다 논란이 일었죠. 맞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또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어땠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전을 이겨야 이재명이 이긴다. 그 신발 신고 올라간 그 부분은 이제 다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제 잘못이죠. 좋은 건 다 주고 나쁜 것만 주로 이제 좌짓기 위해서 뭐 은혜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시민들이 쉬고 있던 다른 벤치 앞에서 대뜸 신발을 벗고 연설했다면서 벤치 테러 사건이다, 일천한 공중도덕의식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공중도덕을 어긴 사례들을 찾아서 이 역공을 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SNS상에서는요,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의 구두발 사건이 재조명됐고요. 벤치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또 운동화 끈을 묶기 위해 의자에 발을 올린 안철수 후보 사진으로 역공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과거 다수가 사용하는 탁자 위에 누워서 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여든 야든 사돈 낱말한다 뭐 이런 식이네요. 맞습니다. 왜 공중도덕을 안 지키느냐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대선에 이어서 또 비호감 선거가 돼가는 것 같네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구워 먹던 서민 음식 삼겹살, 이제 큰맘 먹고 사야 합니다. 워낙 가격이 올라서요, 한 근에 2만 원에 육박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한 축산물 코너, 국산 돼지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국내산 구이용 삼겹살 가격은 100g당 3,280원입니다. 600g 한 근으로 치면 2만 원에 육박합니다. 국산 냉장 삼겹살 100g당 가격은 1년 전보다 20%가량 올랐습니다. 사료값이 급등하고 최근 환율까지 치솟으며 수입고기 가격이 오르자 국산 돼지고기 가격을 자극한 겁니다. 가격을 한참 들여다보는 소비자. 내 형평상 이제 망설여지는 거예요. 살까 말까가 망설여지는 오늘 이거는 어떤 요리 같은 거 하시려고 구입하신 거예요? 김치하고 묵은지하고 이렇게 같이 해 먹어도 되고. 결국 사지 않고 자리를 뜹니다.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일주일에 두 번 먹을까 한 번만 먹어야 되겠다. 삼겹살 수요가 높아지는 캠핑 시즌까지 다가오면 삼겹살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사육교수를 늘려 가격이 조금 떨어진 한우에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어떻게다 이제 오면은 10에서 6개월락은 하지. 세일하면 사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곡물에서 육류까지 먹거리 가격이 전방위로 치솟는 상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만나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을 하실 통계가 나왔습니다. 5년 전에는 6억 이하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100채 중에 60채가 넘었는데 지금은 단 7채뿐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1988년 지어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는 2017년 3억 원대 거래되다 지금은 6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보다 작은 49제곱미터는 6억 원 이하인데 지난해 6억 원이 넘는 최고가를 찍은 뒤 그나마 떨어진 겁니다. 이제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진 상황. 5년 전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62%였는데 지금은 7.6%로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94%에 달했던 경기도도 지금은 50%로 그새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싸게 대출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대상이라 그동안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이 찾았는데 앞으로 시가 완전히 마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예정되는 등 서울에서 6억 이하 아파트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 지원, 전세 대출, 또 청년 임대주택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천정부지 집값 인플레이션에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경남 거제시의 산에서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헬기는 만든 지 50년 넘은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헬기 프로펠러와 유리창이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추락 충격에 나무는 납작 놀려 꺾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탑승자의 호흡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남 거제 선자산 비탈에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산 정상 정자 정비 작업 자재를 싣고 이동하던 중 해발 460m 지점인 이곳에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프로펠러를 위로 향한 채 하늘을 날던 그 모습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내려야 되는데 3m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저기 이 소리 나더니 그래서 추락. 자재가 큰 것도 아닌데. 헬기에 깔려있던 60대 기장은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기장과 정비사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장님은 의식 호흡 없었고, 그리고 정비사분은 약간의 의식이 있었지만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부기장님은 허리하고 그리고 우측 대퇴부 골절 있는 상태였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민간 화물 운송회사 소유의 산불 진화용 헬기로 경남도가 올해 임차에 운영해왔습니다. 1969년 미국에서 생산한 28인승 노후 기종입니다. 해당 헬기에는 블랙박스가 없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는 탑승자와 헬기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경찰이 서울 종로의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와 팔찌를 훔쳐 달아난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직원이 카드 결제를 하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달아났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검정색 가방을 들고 금은방으로 들어오는 남성.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사러 왔다며 자리에 앉습니다. 팔찌를 종류별로 차보며 직원과 태연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일어나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긴장했는지 계속해서 땀을 흘리는 남성. 직원이 휴지를 건네기도 합니다. 30분 넘게 물건을 고르고 가격 흥정을 하다가 구매할 목걸이와 팔찌를 결정하고는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직원이 결제를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목걸이와 팔찌를 움켜쥐고는 불이 나게 가게 밖으로 달아납니다. 사장이 황급히 쫓아가 보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렇게 날치기는 주위에서 보기만 봤지 직접 당한 것은 처음이었고 잡을 수 있었는데 내가 넘어졌고 뛰어가다가 무릎 깨지고 손 샌데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3일 오전 11시 반쯤. 금목걸이와 팔찌 등 9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37분 동안 가게에 머물며 사장과 직원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카드를 건네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 의심을 안 하고 있었죠. 경계심이 이제 다 풀어진 거죠. 가게에 남겨진 검정색 가방. 남성이 가게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지만 도주하면서 놔두고 간 겁니다. 경찰은 가방 소지품 등을 확인해 도주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국내 최장 해저터널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된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터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주민들의 생활에 좋은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보령 해저터널입니다.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을 잇는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데요. 그런데 이 터널이 생긴 뒤로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 현장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된 건 지난해 12월. 길이는 6.9km로 세계에서 5번째로 깁니다. 이 터널로 육지와 연결된 원산도 주민들은 배 타고 1시간 걸렸던 보령 시내를 차로 10분 만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람이 불면 못 나가고 했지만 해저터널로 인해서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고 몸이 편찮으셔도 119가 들어올 수 있어서 이제 예전 같으면 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터널이 생긴 지 6개월. 인구가 1000명 수준인 원산도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령에서 해저터널로 태안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매달 10만 대 안팎에 이르는 상황. 관광객이 몰리면서 쓰레기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보령시는 해저터널 개통 이후 2배가량 늘어난 걸로 추산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바닷가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라면 봉지도 있고요. 초가든 종이컵도 있고 막걸리 병까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은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슈트복을 가지고 라이트나 뭐 이런 것도 아주 우리들이 보지 못한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밤에 잠수를 해서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주민들하고 이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되기도 하고 해경에서 나와서도 중재를 하고 있어요. 물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공중 화장실엔 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문까지 붙었습니다. 원산도는 상수도관이 없어 지하수를 정화해 사용하는데 식당과 카페가 들어서면서 사람이 많이 찾는 날엔 단수가 될 때도 많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제한해서 급수를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마음대로 씻지도 못하고 뭘 해먹어도 뭐 먹을 수도 없고. 예견된 일이었지만 기술적 문제로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보령시의 설명입니다. 육상 관루는 평평하게 설치되지만 보령터널 내부의 해저 관루는 수면에서 80m 낮아 수압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해저 관루가 현재 수압 같은 부분이라든가 그게 더 세거든요. 그 안정성이라든가 수압이라든가 계속 지금 보급이 앞서서 지금 현재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주거 밀집 지역에 한해 상수도관 공사를 우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육지화됐다는 기쁨도 잠시, 해저터널이 가져온 변화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우크라이나 특별 취재를 허가받은 채널A 특파원이 시가지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부 르비우에 들어갔습니다. 800년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오늘도 김윤종 특파원이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화려함을 자랑하던 포세이돈상은 천막에 걸린 사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조형물들은 모두 방화제, 완충제로 쌓인 채 철조망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모래주머니도 쌓았습니다. 국립박물관의 진열품들은 이미 지하은신처로 옮겨졌습니다. 13세기 중반 우크라이나 서부에 조성된 르비우 일대가 서방의 군수물자 보급기지 역할을 하자 어제도 미사일 4개가 떨어졌습니다. 구 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르비우 지역 주민들은
오늘도 러시아군의 포격에 맞서 문화재들을 지킬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4세기부터 르비우를 지키던 대성당의 스테인글라스와 입구도 모두 철판으로 가려졌습니다. Вітражі. Так само іноді якісь статуї забираються з місця і ховаються десь в підвалах. Ось це єдине, що на даний момент ми можемо зробити.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러시아의 공격에 시민들은 분개합니다. Ну, мені здається, це один з найкращих варіантів, як можна в теорії захистити пам'ятки архітектури від чужих ушкоджень, від чужих ракет. Також важливо ті пам'ятники, які можна просто кудись перенести, вони мобільні, то краще їх, звісно, кудись ховати в більш безпечне місце. 러시아군 침공 뒤 파괴한 주요 문화유산은 벌써 200곳이 넘습니다. 1954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 문화유산 파괴는 국제법상 전쟁 범죄입니다.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노란 유채꽃밭 위로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제주도의 풍경 아니고요. 인천공항 하늘정원의 모습입니다. 요즘 이렇게 곳곳에서 봄 내음이 가득하죠. 그런데 내일은 계절이 봄보다는 여름에 가까워지겠는데요. 낮 동안 서울이 27도, 경주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높아서 덥겠습니다. 내일 날도 맑아서 볕도 따갑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차츰 바람도 강해질 걸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일부 지역은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14도, 한낮에 서울 27도, 대전과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저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야당은 소리를 안 지르고 그 악수를 받아줬을 뿐이고요. 얼마나 냉랭했으면 그 정도로도 협치에 물꼬를 텄다 평가가 나옵니다. 그나마 이 대통령은 독주하지 마라, 야당은 발목 잡지 마라, 국민과 언론이 압박하니 이 정도라도 하는 거겠죠. 머리 맞대고 국정 논의하라고 조금만 더 압박을 해볼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시다. 뉴스의 만치입니다. 감사합니다.